네, 이제 2편입니다. 2편은 이제 우리 보험 법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2편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못 하시겠죠? 여러분들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 1편하고 2편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량이 많아요. 문제수는 다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1편 10문제, 2편 10문제, 3편, 4편 각각 10문제고, 우리가 이제 제3보험을 시험 보지 않는 분은 3편까지 해서만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1편, 2편의 분량이 3편, 4편 분량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어떤 전략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3편, 4편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모집인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편 같은 경우는 보험 법규 편이고요. 세제편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고, 대신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로 유용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힘드실 때는 내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파트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학습을 하시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우리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험 모집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법으로 등록되게 돼 있죠. 법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법과 관련된 것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알맞은 거니까. 법과 관련된 것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역이나 벌금을 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그런 상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라고 하는 것을 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협회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 간의 어떤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징역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벌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들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요? 일단 우리가 보험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근거한 그런 부분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험 협회,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용어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금액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징역이나 벌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부분하고 관련해서도 물어볼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는 이제 그 지문 중에 우리가 과태료라고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과태료라고 써야 되는 부분에 벌금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종종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틀린 답으로 골라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태료나 벌금이 이게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만큼은 좀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아닌데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면 그 지문에서는 그 숫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그 벌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정도만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별표 2개입니다. 이거는 올해 들어서 뿐만 아니라 매월 출제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기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업자들이 가능한데 겸용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기관은 2번이 정답이고요. 또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라는 게 뭐예요? 방카슈랑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보험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우체국에서는, 우체국 같은 경우는 우체국 공제조합이 있잖아요. 보험을 팔죠. 유사한 보험의 형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에서도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국은행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체국 또는 겸용여신업자 이런 게 안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그 문제 중에 대부분이 어디? 밖에서 우리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의 직원 소속이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카페 같은 데 나가서 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보험회사의 판매인들하고 중복이 되니까 그런 그 보험회사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판매할 수 없고 금융기관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지정한 그런 점포마다 2인만 그런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 중에 보장성 보험 상품은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통신 판매 형태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우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신용카드 회사는 그런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해서 보험 판매를 통신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으로 판매할 수 없다? 그런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 정도만 기억하시면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과 관련된 문제는 다 여러분들이 커버하신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험 안내 자료인데요. 우리가 보험 안내 자료는 어디서 만드나요? 기본적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 보험 안내 자료라고 하는 건 보험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간혹해서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생명보험협회에서 만든다. 보험 안내 자료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를 총괄해서 말하는 용어가 보험 안내 자료가 되겠습니다. 틀린 거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만 잘 읽어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보험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데 임의로 작성해서 그런 보험 안내 자료를 갖다 주면 그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이상한 마음을 먹고 가서 보험 설계사가 얘기하면 그런 부분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너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안내 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보험회사에서 허가된 그런 자료만 가지고 보험 설계사가 나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우리가 보험 안내 자료에는 일반적으로는 그 장래에 대한 내용을 예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래는 불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내용을 예시할 수는 없는데 연금보험의 경우 뭐라고요? 연금보험의 경우에 대해서는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서 장래에 예상되는 배당 금액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뭐 이거는 아무리 별표를 많이 해도 아깝지 않은 질문이죠. 그런 항상 나오는 질문입니다. 매달 나오고요.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100% 출제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틀린 거 물어보는 질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쉬운 질문 형태가 이 금융감독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우수인증 설계사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예,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생명보험협회에서 우리가 우수인증 설계사를 이제 지정해 주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각각의 1번, 3번 그런 지문들도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13회차 90, 25회차 80 유지율이 이런 부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전 1년간 불안전 판매 건수가 없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은 제로인 게 정답이 없는데요. 불안전 판매나 민원이 제기된 건수가 한 건도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수인증 설계사는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생명보험협회에다 신청을 해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수인증 설계사는 여러분들이 전속 설계사, 그 다음에 전속 개인 대리점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이 이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 전속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된다? 3년 이상 근속한 우수 설계사에 대해서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말씀 들으시면서 같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나오셔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실 수 있는 그런 그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으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5번 질문입니다. 우리 15번 질문 같은 경우는 뭐 자주 나오는 질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금자 보호법. 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도 예금 가입하실 때 그래서 5천만 원씩 나눠서 가입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금 뭐 저축은행 금리가 높을 때 우리가 저축은행이 좀 불안하니까 그런 경우에 가입하실 때 어때요? 5천만 원씩 나눠서 가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도가 5천만 원까지 보험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금을 받고 예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불안하니까 우리가 외부에 그죠? 그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공신력, 국가에서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에 우리가 예금보험료를 거기다가 납부를 통해서 예금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에 그 돈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돈을 마련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질문을 잘 읽어보면 정답을 고르실 수 있는 거예요. 사내에다가 보관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종의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 넣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외부에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에 맡기는 거, 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부분에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예금보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그런 돈을 내고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해주는 거 아니고 사내에 보관하는 거 아니고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외부 기관에 우리가 돈을 적립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나 아니면 지급할 수 없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그 5천만 원 한도까지 내주고 있다. 돈을 내주고 있다. 1인마다 주는 겁니다. 합쳐서가 아니라 예금자 1인.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만 더 기억하실 거, 동일한 금융기관 내 한 사람한테만 보장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분산해서 여러분들이 5천만 원씩까지 만약에 그런 불안하신 분들은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분산해서 이렇게 예금할 수 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질문입니다. 우리 생명보험협회의 비교공시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보험협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의 비교공시도 있고 금융감독원의 비교공시도 있는데요. 우리가 생명보험협회에서 비교공시 항목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금융사고 현황 같은 거 사고는 어디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조건 금감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관리, 개별적인 계약관리는 어디하고 관련이 있어요? 보험회사.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정답은 뭐겠습니까? 지수나 수수료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명보험협회에서 비교 공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보험계약자들이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해서 보험사들 간에 비교를 해서 더 좋은 조건의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보험회사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금융민원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는 거의 매달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직접 여러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질문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답은 2번이에요. 읽어보면 우리가 좀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민원이겠지. 이의를 제기한 거니까. 그 다음에 계약에 따른 이행이 잘 안 돼서 그거에 대한 진정이나 질의를 하는 것도 당연히 민원이겠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낸 이런 어떤 보험금이나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아닌 단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질의는 민원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건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의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민원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우리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속 순위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건 민법에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뭐 상식적으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1순위부터 보통 4수진까지 있습니다. 상속 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누구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건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가는 게 상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1순위는 직계 비속, 2순위는 비속이 없는 경우는 위로 올라가요. 존속. 3순위는 위로도 가지고 밑으로도 못 가고 위로도 못 가면 옆으로 갑니다. 형제 자매. 4순위는 형제 자매까지도 없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예, 이제 뭐 사촌 이내에 반계 혈족, 친족까지 이제 진행되는데요. 이 경우까지는 잘 없죠. 대부분은 1순위, 2순위, 3순위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배우자는 어디로 해당합니까? 배우자는 1순위와 동일한 순위로 항상 진행이 되고요. 1순위, 2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단독 상속자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똑같은 비율로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1.5, 비속, 존속 같은 경우는 1.5 대 1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직계 존속이 상속 1순위가 아니라 직계 존속은 몇 순위가 된다고요? 2순위. 1순위는 직계 비속.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우리가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증여세 문제인데요. 장애인에 대해서 증여세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지문에 4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고요. 틀린 거는 우리가 여기서 틀린 거를 고르는 문제인데 틀린 거는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냐면은 우리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거는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 수익자로 되어 있는 모든 보험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우리 2장의 보험법규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질문은 우리 별표 2개가 가까운 거예요. 아까 우수인증 설계사와 마찬가지로 보험 설계사의 세제에 대해서는 매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지도 많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읽어보시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일단 보험 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인 거요. 사업소득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월 우리가 3%, 요 3%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3%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10일, 다음 달 10일에 우리가 가까운 그 세무서에 신고한다. 그렇게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천 징수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질문이 우리가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규,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우리 보험 설계사.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보험을 이제 모집인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내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편장부 신고자가 되는 겁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돼서 간편장부만 신고하시면, 여러분이 간편하게 소득 신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종합소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일하실 때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전 여러분들이 그 신고하기 직전 연도에 수입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틀린 게 뭐가 되겠습니까?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간편장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편 보험법규의 그런 실전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